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남기고 싶은 말이나 편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세요. 교도관 최중사의 목소리가 차가운 독방에 울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비추는 가운데 한범주는 무릎을 끌어안고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내일 오전 9시 사형이 집행됩니다. 36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죠. 최중사는 50대 후반의 베테랑 교도관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형수들을 지켜봤지만 한범준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다른 사형수들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분노나 절망보다는 체념과 함께 깊은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모범수였고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죠. 법무부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최중사가 덧붙였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범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체념과 함께 어떤 간절함이 스며 있었죠. 최중사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년간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기른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 범인이 아니라고. 최중사님, 범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중사는 의자를 끌어당겨 범준 가까이 앉았어요. 그 전에 잠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단이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범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최중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이요? 가족인가요? 제게입니다. 범준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어요. 진돗개 암컷이에요. 저를 체포할 때 함께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호소에 있을 거예요. 최중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형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소원으로 개를 찾아달라고 하다니. 하지만 범준의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 깊은 의미를 감지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정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범죄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범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려준 존재예요. 최중사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자 범준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범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중사가 나간 후 범준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죠.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는 밤새도록 단이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되새기며 긴 편지를 완성했어요. 처음 만났던 비 오는 날부터 함께 산책했던 공원, 단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 기다리던 단이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소중했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범주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단이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10년 전 5월의 어느 날 세상을 뒤덮은 폭우가 도시 전체를 회색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한범주는 평소보다 늦은 퇴근길에 우산을 받쳐들고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세아그룹 보안팀에서 일하던 그는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하수구로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26살의 범주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탓에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나왔고 혼자 살아가는데 익숙했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때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범준의 예민한 귀에는 분명히 들렸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골목 어기 담장 아래 축 늘어진 채 웅크리고 있는 개 한 마리가 보였어요. 진돗개였습니다.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털은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뒷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암컷으로 보이는 이 개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범준을 바라봤지만 움직일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범준은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특별한 연민을 느꼈어요. 개의 상처를 살펴보며 화가 났습니다. 명백히 사람이 가한 상처였어요.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범준은 조용히 속삭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바로 그때 거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범준은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개를 다치게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남자의 손에는 아직도 피가 묻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주인이세요? 범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였지만 약한 존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었어요. 주인이고 뭐고 말 안 듣는 짐승이라 혼내준 거야. 남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중얼거렸어요. 신경 쓰지 말고 가.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놈이야. 범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개를 학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개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뭐라고? 너 누군데 남의 개를? 남자가 화를 내려 했지만 범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범준은 지갑을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얼마든지 주겠어요. 결국 몇십만 원의 돈과 함께 범준은 개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개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범준의 품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응급동물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게 했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정성껏 돌봤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지만 범준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작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개는 점차 범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범준은 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개의 영리한 눈빛과 차분한 성격을 보며 다나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야,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앞으로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다니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범준의 손을 핥았어요. 그 순간 범준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함이었죠. 고아원에서 자란 범준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다니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그 의미를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세아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부터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였죠. 한범준은 그 중에서도 핵심인 본사보안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기밀을 지키고 내부 보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다니와 함께 산 지 10년이 지나면서 범준의 삶은 안정되어 있었어요. 서윤아라는 연인도 생겼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범준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회사 내부 서버에 허가되지 않은 접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누군가 회계부서의 기밀 파일들을 외부로 빼돌리고 있는 흔적이 보였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세아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철저하기로 유명했는데 이렇게 쉽게 뚫릴 리가 없었습니다. 정대성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범준은 같은 팀의 후배를 불렀습니다. 정대성은 30살의 젊은 직원으로 정의감이 강하고 컴퓨터에 능통했어요. 범준이 발견한 내용을 보여주자 정대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 목록을 보며
그는 경악했어요. 팀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정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자금 조성 관련 자료들이 모두 빠져나갔어요. 이건 그냥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의 소행 같습니다. 둘은 며칠에 걸쳐 조사했어요. 야근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파헤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아그룹은 수년간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로비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장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이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대성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천억 원이에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정을 농단한 수준입니다. 범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정의감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앞섰습니다. 정대성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둘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범주는 한참을 고민한 후 입을 열었어요. 증거를 수집해서 검찰에 제보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범주는 몰랐어요. 벌써부터 장 회장 측에서는 둘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회사 내부에는 장 회장의 측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상황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대성은 사무실에 남아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범주는 먼저 퇴근해서 다니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을 거닐며 다니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죠. 팀장님, 회사 경비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정대성 씨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범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니를 급히 집에 데려다 놓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정대성이 수집한 모든 자료는 사라진 상태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범준을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범준 씨, 피해자와 업무상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형사의 질문에 범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증거가 범준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은 편집되었고 동료들의 증언도 뒤바뀌어 있었죠. 범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범준은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집에 있던 유일한 증거 정대성과 함께 수집한 자료가 담긴 USB를 다니의 목줄 안쪽 은밀한 곳에 숨겼어요. 다나, 이것만은 지켜줘. 아빠를 믿어줘. 범준은 다니를 끌어안으며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법정은 범준에게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는 일주일 만에 사임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네요. 변호사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아그룹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죠. 두 번째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약금을 받고도 갑자기 해외 출장을 핑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는 아예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범준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장 회장 측에서 보낸 사람들이 가득했고 범준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서윤아만이 매일 법정을 찾아왔지만 윤아조차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매일 밤 범준을 면회하러 교도소를 찾아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피고인 한범준은 고의적으로 동료를 살해했으며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던 계획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검사마저 세아그룹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형식적인 변론만 했을 뿐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범준에게 불리한 증언만 늘어놓았습니다. 범준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변호사마저 장 회장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결백합니다. 범준이 일어서서 외쳤지만 판사는 조용히 하라며 제지했어요. 정대성과 함께
회사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세아그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범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는 범준이 정대성을 죽이고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쪽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료들까지 범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윤아는 매일 교도소로 면회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형 집행 예정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죠. 윤아는 절망감에 빠져 교도소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범준아, 나는 믿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윤아는 교도소 담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한편 세아그룹에서는 사건을 완전히 봉인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우석은 아버지인 장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장우석은 30대 후반의 냉철한 남자로 아버지 못지않게 계산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처리했습니다. 아버지, 장우석이 말했어요. 한범준은 며칠 내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고 이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언론도 우리 편이에요. 그 개는 어떻게 됐나?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60대 후반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유기견 보호소에 보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우석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장 회장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한범준이 마지막까지 개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개에게 뭔가 있을 수 있다. 확실히 처리해라. 혹시라도 증거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장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범준은 감방에서 단이를 생각했습니다. 단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 범준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보다 단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단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범준은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만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범준은 재판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단이만큼은 무사하기를 바랐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좁은 우리에 갇혀 있었고 단이도 그 중 하나였어요. 범준과 헤어진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단이는 여전히 범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단이는 사람들을 경계했어요. 범준이 아닌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단이를 입양 보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단이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점점 말라가는 단이를 보며 직원들은 걱정했어요. 어느 날 오후 보호소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그들은 보호소 직원과 무언가를 상의했습니다. 단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10년간 범준과 함께 살면서 길은 예리한 직감이었습니다. 저 진돗개 말이에요. 목줄이 좀 특이하네요. 남자 중 한 명이 단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번 자세히 봐도 될까요? 직원이 단이의 우리로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 목줄 좀 보자. 하지만 단이는 뒷걸음질 쳤어요. 누군가 자신의 목줄을 만지려 하면 안 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범준이 마지막에 남긴 것,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했죠.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이렇게 사나운 개가 아닌데. 직원이 의아해했어요. 남자들은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단이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갔지만 단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단이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보호소의 경비는 허술했어요. 야간 근무자는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자주 졸았습니다. 단이는 기회를 엿보다가 철망 아래 작은 틈을 발견했어요. 비가 온 다음 날 흙이 패여서 생긴 틈이었습니다. 새벽 4시 단이는 조용히 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철망 밑으로 몸을 웅크려 기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 단이를 움직였어요. 범준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도시의 밤거리는 단이에게 낯설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고 네온 사인의 불빛이 어지럽게 깜빡였어요. 단이는 기억을 더듬어 유나의 집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범준이 자주 데려갔던 곳, 범준이 믿었던 사람이 있는 곳이었어요. 며칠간의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단이는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아 먹었고 비가 오면 다리 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발가락은 까졌고 털은 더러워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범준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단이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날 큰 도로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일 뻔했습니다. 경적 소리에 놀란 단이는 겨우 인도로 뛰어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네 번째 날 착한 아주머니가 단이에게 음식을 주려 했어요. 어머, 이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이리 와. 하지만 단이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오직 유나만이, 범준이 믿었던 그 사람만이 안전했습니다. 다섯째 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단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범준과 함께 산책했던 그 길이었어요. 유나의 빌라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바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변을 살피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죠. 서윤아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범준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올수록 악몽에 시달렸어요. 범준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32살의 유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범준과 3년째 연애하고 있었죠. 새벽 5시경 현관 앞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낑낑거리는 소리와 발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소리가 계속되자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흙과 빗물로 범벅이 된 단이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털은 엉망이었고 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며칠간 먹지 못해 살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의지에 차 있었어요. 단이야. 유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단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단이는 유나의 품에서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줄을 입으로 물고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목 주위를 신경 쓰며 뭔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단이야, 왜 그러니? 유나는 단이의 목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목줄의 안쪽 부분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죽이 부분적으로 뜯어진 곳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목줄을 풀었어요. 털썩 작은 USB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범준이 숨겨둔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세아그룹의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들과의 거래 기록, 그리고 정대성 살해를 지시한 음성 파일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장 회장이 직접 한범준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유나는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야, 이게 바로 증거야. 유나는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범준아, 이제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이 닥쳐왔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검찰은 이미 세아그룹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언론사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이는 유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단이야. 범준이를 구할 수 있겠어. 그날 밤 유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만이 범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유나는 먼저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묵살당했어요. 담당 검사는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 검토를 거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몇몇 신문사와 방송국에 연락했지만 대부분 세아그룹과 관련된 보도는 어렵다며 거절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작은 인터넷 방송국이었습니다. 젊은 기자들이 운영하는 독립 언론사였어요. 정말 확실한 증거인가요? 20대 후반의 젊은 기자가 물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유나는 USB를 건네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기자가 파일들을 확인하는 동안 유나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한참 후 기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특종이네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방송국 밖에서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려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세아그룹에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뒷문으로 나가세요. 기자가 서둘러 말했어요. 유나와 다니는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골목에서 또 다른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추격전이 시작되었어요. 유나는 다니와 함께 골목길을 뛰어다녔습니다. 다행히 다니는 도시의 복잡한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1시간 가까이 쫓고 쫓기는 끝에 유나는 큰 방송국 건물에 도착했어요. 마침 저녁 뉴스가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나는 경비원들을 뚫고 스튜디오로 뛰어들어갔어요. 잠깐요. 억울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유나가 카메라 앞에서 소리쳤어요. 방송은 일시 중단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USB의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세아그룹 장 회장이 직접 지시한 살인과 조작의 증거입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한범준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라.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워. 방송국은 혼란에 빠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은 각종 누리집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전국이 들끓었어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한범준의 석방을 요구했고 세아그룹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유나의 폭로 방송이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장 회장과 장우석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요. 교도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형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죠. 법무부에서는 즉시 집행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최 중사는 범준의 감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범준 씨,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최 중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범준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다니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목줄 속에 숨겨진 USB 말입니다. 최 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범준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체포되기 직전 다니의 목줄에 숨겨둔 증거가 결국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 회장은 자택에서 체포되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우석도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혔어요.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대성을 실제로 살해한 진짜 범인도 검거되었고 모든 증거 조작의 배후도 드러났어요. 법원은 즉시 범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소 당일 교도소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범준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범준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한 마리만 보였어요. 유나가 다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다니는 범준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범준은 무릎을 꿇고 다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다나, 고마워. 아빠를 구해줘서. 범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몇 달 후, 범준과 유나, 그리고 다니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작은 집 앞마당에서 다니는 평화롭게 뛰어놀았고, 유나는 웃음을 되찾았어요. 석양이 지는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나란히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범준은 생각했어요. 말하지 못했을 뿐, 다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진실을 세상에 전해주었다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